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필기 요점 총정리 영상입니다. 필기 파트에서 알아야 할 모든 이론을 빼먹지 않고 이 영상 하나에 총정리했습니다. 필기 35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론이 이 영상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실기 파트에서 치매도 또 어렵다고 해서 중요한 것만 이 영상에 또 담았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를 클릭하시면 요양보호사 영상만 순서대로 뜹니다. 여러분 하나씩 클릭하시기 힘드시죠? 재생 목록을 활용해서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를 누르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영상이 뜨고요. 그 순서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셔야 하는 영상이에요. 만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귀요보와 함께 가자! 시작할게요. 1번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제 귀가 닳도록 다 아시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변화를 싫어한다. 뭐죠? 35회에 나왔던 거? 경직성이죠. 경직성의 증가. 또 느려지고 하면은 나오는 거? 조심조심 느려지고 조심성이에요. 34회에 나왔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 만나기를 기피한다. 내향성이었어요.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 그때 좋았었는데 옛날이 좋았었다. 이거는 33회에 나왔었고요. 유대감이 감소한다. 정년 퇴임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32회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내향성, 경직성, 조심성이 증가하고 의존성, 우울증의 경향은 증가하겠죠. 애착심,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애착이 곧 집착이죠. 집착은 괴로움이에요. 번뇌와 괴로움이죠.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증가했었어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 증가했다. 감수하는 거, 좀 독립적인 거, 능동적인 거, 융통성, 뭐 적응성, 유대감, 사회적인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말이 길어요. 그냥 우리가 요양보호사 나가서 해야 되는 서비스예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이름을 길게 외우면요. 여러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활동 서비스, 생활 서비스, 신체 서비스.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제가 짚어드리는 포인트 단어만 기억해서 연결하시면 국가고시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활동을 하려면 집 안에서 할까요? 집 밖에서 할까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외출 시의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은 어떤 서비스냐 이런 문제 나왔었죠. 외출 시 동행, 집 밖에서 한다. 일상 업무도 대행하려면 집 밖에서 한다.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외출 시의 동행, 은행 가는 거, 뭐 관공서 가는 거, 병원 가는 것이고요. 일상 업무는 약 타고, 은행 가고, 뭐 물품 대신 사러 가지고 뭐 관공서 다 겹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활동 서비스이다. 집에서 일해주는 거, 밥 차리고 뭐 설거지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여기서는 활동을 보지 마시고요. 신체를 보셔야 돼요. 신체를 닿는다. 대상자의 신체와 스킨십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이다. 구강관리, 식사도움, 체위 변경, 관절의 구축 예방, 화장실 이동 돕기 다 부축을 하거나 뭐 먹여주거나 씻겨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대상자와 스킨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 서비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정서 지원, 딱 봐도 그 사람의 정서를 좀 도와주는 거잖아요. 말벗, 격려, 위로, 상담, 의사소통 등이 정서 지원이다. 나머지는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치매 관리 지원은 행동 변화 대처이다. 예를 들어서 행동 변화 대처는 어떤 서비스냐? 그러면 우리 지금 치매 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까? 초기, 중기, 말기 대상자의 상태가 다르고요. 치매 환자가 막 화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독여야 되고 막 그 화나고 때리고 그러면 이해한다고 하고 또 양치는 안 한다 그래도 시켜야 되고 옷은 안 입는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입혀야 되고 목욕도 안 한다 그러면은 쉬었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치매 환자의 행동에 따라서 그 변화를 대처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행동 변화의 대처는 치매 관리 지원이다. 뭐 이렇게 그냥 이거는 다 못 외웁니다. 연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자극은 몇 분 이상이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정서 가사 지원은 몇 분 뭐 이하냐. 여러분 치매는요, 인육 기억하셔야 돼요. 인지 자극은 60분 이상 1시간을 해줘야 된다. 치매 환자 1시간 정도는 인지 자극 훈련 해줘야지 기억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양보호사가 3시간을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치매 환자예요. 그럼 인지자극 60분 이상 1시간 최소 해야겠죠. 60분 이상이니까 뭐 60분, 70분, 80분, 90분 해도 되겠죠. 근데 정서 지원도 해야 되고 가사 지원도 해야 돼요. 60분 이하입니다. 정서 지원은 59분까지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이하니까 60분까지 되겠네요. 가사 지원도 1시간보다는 적어야 된다 이거예요. 골고루 분배를 해야겠죠.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의료행위 하지 않았죠? 간호처치 하지 않습니다. 기능 회복 훈련, 이거 왠지 물리치료사 느낌이잖아요.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훈련은 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나 시설 환경 관리,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가 합니다. 3번 요양보호의 업무 목적.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가입을 해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나갔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물론 돈을 벌고 보람을 느끼는 목적도 있겠지만요. 대상자에게 향하는 우리 업무의 목적은 뭐예요? 누군가가 와서 불편한 내 몸을 도와줘. 내 삶의 질이 올라갑니까?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증진시켜줘서 대상자의 삶의 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보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안락한 노후생활 영위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한 것을 만약에 3시간 나갔어. 내가 뭘 했는지 기록하는 목적은 뭘까요? 서비스의 연속성, 표준화를 위해서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제가 만약에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대상자를 열심히 케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다리에 기부스를 했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를. 그러면 다른 분한테 바톤 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동안 이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제가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대상자의 습관이나 기호에 대해서 또 이런 거 적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나서 다음 후임자도 이 대상자 연속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해주겠다. 크게 변동 없이 기복 없이 표준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리고 기록을 해야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만약에 기록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동안 나 정서 지원했어. 그리고 노가리만 까고 올 수 있잖아요. 말 그냥 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인지지원은 60분 이상은 해야 돼. 정서지원, 가사지원은 60분 이하로 해야 돼. 그것에 관련돼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록의 목적이다.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인지자극 70분, 80분씩 했어. 그래서 이 치매 환자가 많이 좋아졌어. 그럼 좋아졌다. 그 서비스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번. 좀 힘들어서 혀가 꼬여요.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 절차 어디다 신청하냐? 등급 받으려면 어디다 신청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부모님이 치매 걸리신 분 또는 뇌졸중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고민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분이 쓰러지셔서 따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희 동기 언니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디다 신청합니까? 동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요, 그 약속을 잡고 그 직원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와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소견서를 다니는 병원에서 또 의사가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해서 알아서 공단에 제출을 해줘요. 그리고 의사소견서 제출 안 해도 된다. 예외자는 사전에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받고요. 등급 외에도 또 받습니다. 장기 요양기간 서비스의 절차. 이제 인정서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5등급 치매 등급 받았어. 그럼 이거 가지고 요양원을 갈지 데이케어 센터 주야간 보호를 갈지 결정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이제 신청하고 방문 상담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 센터를 방문하겠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계획을 먼저 하냐 계약을 먼저 하냐 이게 나오는데요. 계약 먼저 덥석 안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엄마 치매인데 어떻게 케어해 주실 거예요? 계획을 먼저 받고 나서 계약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플랜 먼저 짜고 도장 찍는 거예요. 6번 비교. 뭘 비교할까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 나왔어요. 1등급 나올 줄 알았더니 만약에 3등급 나왔어요. 그럼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언제까지? 제가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90일 이내, 한 3개월이죠? 근데 뭐 30일인 날도 있고, 28일인 날도 있고, 31일인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90일 이내, 한 3달이긴 한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다시 나 1등급 받고 싶은데,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다시 해서 1등급이 나왔다 칩시다. 그래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시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합니까?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지금 7월 말인데요. 그렇다면 2년 후 90일 전이니까 7월보다 3달 전, 한 4월부터 신청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갱신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2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갱신. 그리고 장기 요양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우리가 공단에다가 신청했잖아요. 오늘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서 제출하고 나서 30일 전까지는 판정을 해준다. 등급을 그렇게 내준다. 7번 장기 요양의 유효기간. 이거 맨날 1년 아니냐 맨날 물어보시는데요. 바뀌었어요. 2020년 7월부터 최소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건강보험공단도 바쁘고요. 보건소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그냥 2년으로 했습니다. 2년. 최소 2년이다. 1등급은 4년마다 1등급은 거의 누워있는 마상환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좋아질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4년마다 받고요. 2, 3, 4등급은 3년, 5등급은 2년마다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수록 유효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등급 점수 어떻게 매겨요? 이 문제는 최근 4회차 국시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등급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전일진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1등급이에요. 이상하죠?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제게 사정이 있거든요.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5등급은 경증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는 거의 5등급을 받아요. 그리고 그 외에 등급은 아닌데 인지지원 등급 45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점수 95, 75, 60, 51, 45 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일단 치매 5등급은요. 그냥 45점이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치매 45점이에요. 45점. 제가 오늘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엄청 키가 크더라고요. 저 실례합니다. 키가 몇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저 195cm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1등급은 95점입니다. 195 기억하세요. 발 사이즈는요? 그랬더니 275예요. 이러더라고요. 2등급은 75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농구공을 들고 있더라고요. 와, 공이네요. 이 공은 몇 도죠? 그랬더니 360도예요. 이랬어요. 3등급은 60점이다. 혹시 전화번호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451-545입니다. 이랬어요. 451, 4등급은 51, 51점. 5등급은 545, 45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암기하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버리세요. 키 195, 1등급은 95점. 신발 몇 사이즈? 275, 2등급은 75점.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머리 들어가지 않나요? 농구공은 몇 도? 360도. 451-545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다. 이거는. 9번 장기 요양 인정서와 장기 요양 표준 이용 계획서 비교해야 되는데요. 이거 보고 읽기도 어려워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전 못 외워요. 무조건 장기 요양이란 말은 앞에 붙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는 인정서고요. 하나는 표준 이용 계획서입니다. 표준자 안 나오면 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다. 이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인정서 등급이 나옵니다. 기껏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직원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테스트도 하고 의사소견서 집어 넣어가지고 한 달 기다려가지고 등급 받았어요. 그러면 등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정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등급입니다. 그리고 엄마 상태, 엄마의 인적사항 몇 등급이냐,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거를 인정받는 것이냐, 기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용계획서는 뭐예요? 이 등급을 받아서 뭐 요양원이든 데이케어 센터든 뭐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용 계획서이다. 한마디로 내가 돈을 얼마를 내고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뭘 이용할 때 돈이 항상 궁금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월 급여의 한도액, 급여를 서비스란 말로 바꾸시면 말이 됩니다. 월 서비스 한도액이 얼마인지, 본인 부담률, 내가 돈을 얼마를 내야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 본인 부담액, 비용, 돈 얘기가 나오면 이용 계획서이다. 등급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오면 인정서이다.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한다. 2년 후 다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요, 일단 1등급은 4년마다, 2, 3, 4등급은 3년마다, 5등급이나 인지등급은 2년마다인데요. 일단 처음에요. 만약에 1등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2년 후에 다시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1등급이 나왔다면 이 사람은 이제 2년 후가 아니라 4년 후에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2, 3, 4등급이 나왔어요. 2년 후에 다시 등급 판정 신청했는데 똑같이 2등급, 3등급, 4등급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2년 후가 아니라 3년 후에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5등급이나 인지 등급은요. 2년 후에 다시 판정 받았는데 또 똑같아. 그래도 얘네는 2년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년이라는 거예요. 최소 2년, 3년, 4년이기 때문에 최소 2년이 유효기간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이해 안 가시는 분은 그냥 1년 아니고 최소 2년, 3년, 4년이다. 최소 2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는 욕구평가이다. 욕구평가 요양보호사가 안 합니다. 이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이 장기요양 서비스 하기 전에 대상자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이 대상자가 몇 등급일까? 거동이 가능한 거야? 와상환자야? 보호자는 있어? 이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 이런 상황 파악하는 것이 그 대상자의 욕구를 평가하는 욕구평가이다. 10번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지가 있습니다. 급상사인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 아까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거 있었죠? 간호처치랑 기능회복 훈련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급상사인 이런 거는 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서비스의 연속성과 표준화를 위해서이다. 이거 항상 어떤 거를 보면은 배웠던 거를 연결하면서 한번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11번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별도 운영한다. 뭔 소리예요? 우리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거 용지 나온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해서 한 그 보험료의 7% 정도를 냅니다.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한 10만 원이잖아요. 장기요양보험료가 한 8천 원 나와요. 그래서 돈은 같이 받습니다. 통합징수하고 운영은 따로따로 한다 이 말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자와 가입자를 알아야 돼요. 보험자는 그 돈을 받아먹고 뭔 일 터지면 돈을 주는 게 보험자예요. 무슨 보험사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자를 피보험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입자는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우리 다 돈 내고 있잖아요. 국내 거주하는 국민, 또 국민도 세분화하면 재외국민이 뭐예요?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고 하죠. 또는 외국인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좀 특별한 케이스는 된다. 그래서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국민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12번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인 거는 아닌 거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만약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등급 받을 수 있을까? 어떠신데? 엄마가 작년에 교통사고 나시고 신체활동이 굉장히 어려워. 연세 어떻게 되셔? 67세셔. 그래? 그러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다. 그래? 교통사고 난 사람들도 이 대상자가 돼? 65세 이상이면 질병명에 상관없어. 신체활동이 어렵다고 하셨지? 그럼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65세 이상이면요, 질병명이나, 그 상병명에 상관이 없이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 치매가 50세에 왔어, 파킨슨, 뇌졸중, 또는 뇌혈관성 질환이 뇌졸중,
또는 뇌출혈이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거동도 불편하고 인지저하도 오고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65세 이하라도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이중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퇴원 후에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등급을 받고 급여 대상자가 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봅시다. 뇌경색으로 거동 불편한 여기까지만 봐봐요. 뇌경색이야. 노인성 질환이죠. 거동 불편하면 되겠네. 나이 상관없이 되겠죠? 50대 여성 오케이 이겁니다. 파킨슨으로 거동 불편한 했어요. 파킨슨 노인성 질병이잖아요.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나이 상관없이 되니까 40세 여성도 오케이.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교통사고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서 신체활동이 어렵다면 65세 이상만 대상자가 되겠죠? 67세 여성이니까 된다.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결핵이야.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65세 이상만 되겠죠? 근데 70세 남성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풀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13번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전체 재원은 보험료, 본인 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만약에 요양원을 간다고 합시다. 요양원 입소 비용이 월 100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100만 원 다 냅니까? 아니잖아요. 본인 부담금 얼마예요? 시설은 20%, 재가는 15%예요. 요양원 가려면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내 돈으로 내고 국가 지원 조세, 나라에서 세금으로 20%, 20만 원 대줘요. 그럼 40만 원 해결됐죠? 나머지 60만 원 누가 줍니까? 보험료 누가 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돈 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험자였잖아요. 그 보험료를 보험자가 준다. 나머지 60만 원을 준다. 60에서 65%. 재가급여는 15%니까 5%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4번 노인성 질환의 일반적인 특성. 요거는 실기, 필기 크게 상관없는 파트인데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왠지 둔감할 것 같지 않아요? 굳은 살도 많이 배기니까.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병명의 원인도 불명확하고 만성, 퇴행성 질병이 많고 또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이게 병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고 만성 질환인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이 페이지는요, 한 페이지에 이 이론을 다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캡처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우리가 대상자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벗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역할은 어떤 것이냐 또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대상자의 신체, 심리정보를 전달한다. 전달자죠. 가족에게 전달하고 시설장에게 전달하고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 의료기관에 또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계속 설사를 하고 구토를 했어요. 이런 것 전달해야겠죠.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어요. 혹시 뇌졸중 전조 아닐까요?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됩니다. 관찰자의 역할, 바이탈 변화, 바이탈이 뭐예요? 혈압, 체온, 호흡, 맥박 이런 것입니다. 투약,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아요. 검사 한번 받고 필요하시면 약 처방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관찰해야 되겠죠.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 의사소통 기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안위를 도모한다.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동기를 유발해주는 동기 유발자이다. 사는 게 의욕도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맨날 이럴 거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도 알려줘야 되고, 어떤 편마비 환자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또 마비되지 않은 건강한 쪽을 자꾸 활용하게 하면서, 내년 꽃구경은 직접 걸어서 가셔야죠. 이렇게 동기를 또 유발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동기 유발자의 역할을 한다. 저도 우울할 때는 유튜브에서 체인지 그라운드나 신사임당, 이렇게 그 동기부여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영상을 보면 또 뭔가 뿜뿜하고요. 굉장히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거보다 처지가 더 좋으니까 하게 되고 또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 나오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동기 유발이 정말 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또 학대받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그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고요. 일단 편만 들으면 안 되겠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줘야겠죠. 학대가 의심된다면요.
16번 얼굴에 표정이 없어. 파킨슨 딱 나와야 돼요. 자세가 구부정해. 안정시에 떨림이 있어. 가만히 있는데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점차 근육도 굳어져. 뻣뻣하다. 파킨슨병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기분 좋아. 도파민 나오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한마디로 그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파킨슨은 손을 굉장히 심하게 덜덜덜 떠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알약에 만약에 5알이야. 입에 넣다가 그냥 덜덜덜 다 흘리겠죠? 그래서 약을 입안에 넣어준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17번 뇌졸중. 여러분, 저는 뇌졸중이 뇌졸증인 줄 알았어요. 이제 초반 영상에서 뇌졸중으로 했더니 뇌졸중인데 그걸 이제 지적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뇌졸중이더라고요. 뇌졸하는 증상이어서 뇌졸증인 줄 알았는데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뇌졸중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좌측 뇌가 손상됐다? 그러면 언어 장애가 옵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으로 크로스로 마비가 와요. 마비는 보통 언어 장애가 많이 옵니다. 뇌졸중 전조는요, 언어가 장애가 와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 증세가 있고요. 연하곤란, 삼키기가 어려워요. 의식장애, 어지러움증, 또 운동 실조증,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걷지를 못합니다. 똑바로. 그게 뇌졸중의 어떤 증상이다. 18번 의식장애로 인지기능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급격하게 발생했다. 급격하게 하면은 뭐죠? 귀요보 영상 하나라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급격하다 하면은 선망입니다. 진압력 장애를 보여 그러면은 치매가 아니고요. 급격하다 하면은 선망이에요. 19번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 노인 권리. 요양원에 이제 노인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거의 못 가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화를 쓸 수 있는 노인도 있지만 치매 걸리신 분들은 전화 걸고 받는 것도 잘 못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를 받아야 할까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요.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늙고 쪼그라들고 병들고 힘 없어 보여도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그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권리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개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머리 모양을 다 똑같이 커트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옷도 다 똑같이 입혀요. 개별화되지 않았잖아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침대만 쓰던 노인한테 그냥 방바닥에서 자라고 했어요. 아니면 온돌이 좋아하는 그런 노인한테 침대 위에서 주무셔야 돼요.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호대로 못 살잖아요. 안락한 안전한 내 생활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하면은 안락한 침대, 매트릭스 하면은 안락한 매트릭스 이렇게 기억해서 안락하고 안전한 권리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걸 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이거를 못하러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 안락이라는 단어 2글자만 기억하시고요. 침대랑 연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머리 커트 하면은 개별화. 사람은 개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머리여도 파마약이면 뭐예요? 질 높은 서비스예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 몇 번만 반복하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가실 거예요. 또 외부 방문자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불쑥불쑥 사진 찍어. 나 팬티 갈아입고 있는데 들어와서 사진 찍고 있어. 그리고 휴대폰도 안 줘. 자식들한테 우편물 왔는데도 안 줘. 이거 뭐예요? 사생활이 지금 보장 안 됐잖아요. 내 팬티 사진 막 찍어요. 비밀 보장 됩니까?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휴대폰 하면은 사생활이에요. 휴대폰 하면은 사생활이라고요. 휴대전화 사생활이에요. 또 동료 노인을 막 꼬집고 때리고 이러고 있어. 우리 엄마가 요양원 가 있는데 딸은 막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엄마 꼬집고 때리고 있는데 자식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요양보호사들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자,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제대로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학대해도 신고할 판에
뉴스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때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격증을 따면 안 돼요. 진짜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뭐 아들, 딸 잘 오는 그 집 노인한테는 잘해주고 자식 잘 안 오는 뭐 그런 노인한테는 잘 못해주고 뭐 요즘에 그런 거 같고 그러겠습니까? 예전에는 많이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차별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또 개별화된 식단, 나 당뇨 환자인데 막 그 요양원에서 당뇨 식단 막 제대로 짜주고 있어. 고혈압 식단 제대로 짜주고 있어. 질 높은 서비스잖아요. 재활 프로그램도 나 허리도 아프고 손목 아픈데 알아서 잘해주고 있어.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파마약 좋은 거 좀 써줘야 나 머리 뻣뻣해 죽겠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머리 커트 하면은 개별한데요. 파마약은 질 높은입니다. 아시겠죠? 20번 방임, 유기,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뭐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이게 진짜 반복하다 보면 너무 쉬운데요. 반복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한 번 정도도 볼까 말까예요. 일단 방임과 유기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요. 방임은요. 노인이 아무리 좀 만신창이어도 집 안에서 만신창이로 있으면 방임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답이 맞고요. 집 밖에서 그러고 있어. 그럼 유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노인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았어. 어디서? 집 안에서. 그럼 뭐예요? 방임이에요. 틀니가 망가졌어. 보청기 안 들려. 지팡이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돋보기도 없어서 뭐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방임이에요. 악취나는데 안 시켜. 욕창 걸렸는데도 뭐 체위 변경 안 해줘. 염증이 막 발생했어. 요도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 되는데 항문부터 닦아서 막 요로 가면 염증 생겼어. 방임이에요. 수염도 지저분하고 손톱도 지저분해. 방임이에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아들이 병원에 안 모시고 갔어. 이거 뭐예요? 왠지 뭐 돈 없다고 하니까 무슨 경제적인 학대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방임입니다. 결국은 병원에 안 모시고 갔다. 뒤에 그 서술어를 잘 보시면 돼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공과금 납부 안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치되겠죠? 방임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건 방임이에요. 그렇다면 유기는요. 집 밖에 있다. 그 대상자 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돼요. 시설에 입소했는데 연락 두절됐어. 노인 어디 있어요? 집에 있나요? 시설에 있죠. 집이 아니에요. 집 밖이에요. 그러면 유기다. 배회 노인이야. 길바닥에서 배회하고 있어. 자식이 부양 의무를 거부했어. 집 밖에 있죠. 유기입니다. 월별 입소 비용을 미납했어. 쫓겨나겠죠? 길바닥에 쫓겨나겠죠? 유기예요.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켰어. 집 밖에 있네. 유기예요. 자기 미납금 미납했어. 집 밖에 있죠? 유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분류하시면 뭐 틀리는 게 없다. 신체적 학대 35회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바로 신체적 학대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밖에다가 노인을 쫓아버리고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보세요. 폭염 때문에 더위 먹어서 쓰러지겠죠.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정서적 학대.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대화도 말 상대 껴주지도 않아요. 정서적인 학대이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합니다. 또 성희롱의 종류.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33회에 나왔던 것은 시각적 성희롱.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했어. 갑자기 짚어내리더니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이거는 무슨 성희롱이다? 눈 버렸죠? 시각적 성희롱이다. 야한 농담에 정말 새치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싶죠? 언어적 성희롱이다. 성적인 유포, 뭘로 유포했어요? 혓바닥으로 유포했어요? 언어적 성희롱이다.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다 혀로 했어요. 언어적 성희롱이다. 야, 여기 와서 술 좀 따라봐. 정말 짜증나죠?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22번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 있을 제 집가. 집에 있는 노인 복지 시설이다 이겁니다. 방문 요양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방문 목욕 이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해주는 거죠. 주 야간 보호 이거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단기 보호 일정 기간 보호해 주는 게 단기 보호예요. 엄마가 치매야. 아들이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 가야 돼. 그러면 단기 보호 서비스에 맡길 수 있다. 하지만 며칠만 맡기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자니까 제가 서비스이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니까요. 그리고 일정 시간 하면은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하면은 단기 보호예요. 방문 간호는요, 뭐 간호조무사, 간호사, 치위생사가 오는데요. 제가 노인 복지시설은 아니고 그냥 제가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그냥 복지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에는 주거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이 있어요. 이거 그냥 노인 주거 복지시설 다 하면 다 너무 헷갈리잖아요. 주거, 의료, 여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자에는 요양자가 들어가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요양 공동생활가정은요. 입소자가 9명 이내예요. 2.5명당 직원이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명이면요. 직원 4명 필요하잖아요. 입소자가 9명이면 직원 3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가 9인 이내고요. 똑같은데 받는 사람이 10명, 20명, 30명이면 그때는 요양시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규모가 작냐 크냐, 뭐 병원으로 따지면 의원이냐 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이런 분류입니다. 특별현금급여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실 분만 보시고요. 학대받는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거 어디다 신고합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이요. 1577-1389 번호 기억하시죠? 또 치매 초기 상담, 조기 검진 어디서 해요? 나 치매 걸린 것 같아. 정말 그 요즘에 동기 언니들도 야, 나 맨날 깜빡깜빡한다. 야, 치매 초기인 것 같다 이러잖아요. 나 치매인가 봐. 이런 말 정말 주변에서 셋 중 한두 명은 꼭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 치매 초기 상담 받아야 돼요? 검진 받아야 돼요? 치매 안심센터예요. 보통 보건소에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요. 60세 이상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요원에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나 교육을 전담하는 곳이 지원센터예요. 요양요원 지원센터. 장기요양 요원이 누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등이 있겠죠. 다 외우면 다 틀린다. 핵심어만 기억하세요. 24번. 제가 방문 중에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나 성추행을 당했어. 우리 교재에서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부적절한 성행동입니다.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단호하게 거부한다. 마음 같아서는 뭐 112에 신고해버리고 싶죠. 이게 심리상담이나 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내부 아니에요. 센터장은 뭐 그런 사건 터지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32회에 나왔던 거, 뭐 밥을 안 먹으려고 해. 힘드시겠지만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 나왔었고요. 복지용구 구입 관련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막 안 하잖아요. 정보만 제공합니다. 성추행하는 거 봤어? 행위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문제인지 그냥 딱딱 나오지 않나요? 25번 현대사회의 가족 변화. 노인 부양 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한다. 이거 뭔 소리예요? 노인을 부양해요. 우리 집집마다 노인 있잖아요.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이기 때문에 지금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분들 65세에서 70세까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노인을 부양하려고 해. 지금 내 자신을 누가 부양하고 있죠? 일단 사적 부양, 내 자신도 부양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날 부양해야 되고 나라에서도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뭐 이게 35회에 나왔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은 동네 살면서 자녀가 부모님 돌보는 거 수정 확대 가족이었어요. 부부는 동반자로 전환된다. 젊었을 때는 뭐 부인이 남편을 굉장히 의지하고 했지만 나이 먹으면서 서로 동반자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 동반자로 전환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황후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고 뭐 애들 키우려고 삽니다. 하지만 나이 먹어서 둘이 가치관이 너무 안 맞고 하면은 오히려 더 살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26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직업윤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자격증을 따서요. 직업윤리를 확실하게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귀간조가 공부 채널이잖아요.
제가 무슨 요양보호사 양성하는 학원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댓글 다시는 분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뭐 돈만 받아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댓글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마인드를 좀 리셋해야 돼요. 어떤 직업률을 가지고 있느냐? 복장, 외모, 자기 관리를 철저히 일단 해야 됩니다. 전문가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사복이 아니라 뭐 저는 교복 같은 그런 작업복이 있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프로이신 분들은 옷을 싸가지고 가서 갈아입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안에다가 옷을 입고 가운을 걸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모, 우리 메라비언의 법칙 배웠잖아요. 그 외모라든지 옷차림, 그 사람의 태도가 93%를 먹고 들어간다. 거의 뭐 다 아닙니까?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우리가 뭘 알아야 대상자를 도와주겠죠.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화내고 나 때렸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에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다 기술 습득해야겠죠. 방문 일정을 변경해야 돼. 사전에 미리 말해줘야겠죠.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대상자가 집에 없어요. 다음 그러면 뭐 이틀 후 5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메모를 일단 남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메모만 남기겠습니까? 휴대폰 하고 그 보호자에게도 전화하고 할 거 다 하겠죠. 이거는 교과서 자체가 메모로 남긴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일단은 증거를 남겨놔라. 왜? 하루 종일 나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또 헛소리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띵동띵동 해도 안 나오다가 안 계셔서 그냥 갔는데요. 이러면 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뭐 이러겠죠. 메모로 남긴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 유지한다. 아유, 나 오늘 갔던 그 요양보호사 집이 글쎄 유재석 엄마 집인 거야. 이러면서 그 비밀을 공개하면 되겠습니까?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양보호사 그 막 단톡방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공개하고 이러면 여러분 다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고객의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정말 입이 간지러워 죽겠으면요. 여러분 혼자 그냥 떠드세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벌칙은 2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서 또 간호조무사랑 비교할게요. 간호조무사 환자 정보 누설했어. 3이거든요. 요양보호사는 2입니다. 조금 낮아요. 사고 발생 즉시 윗대가리에게 보고한다. 시설장이나 뭐 관리 책임자나 뭐 그 윗대가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호자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가제는 개편인 거예요. 요양보호사 편은 보호자일까요? 윗대가리일까요? 윗대가리입니다. 대상자에게 you are or no, 명령어 no, 반말 안 돼요.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시행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더 깐깐해요. 정말이에요. 저희 아빠도 엄청 깐깐하셨어요.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묻고 시행합니다. 제가 미역국 끓일 때도요. 저는 막 들기름 엄청 좋아해서 많이 넣고 볶았거든요. 기름 싫다고. 왜 기름을 넣냐고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뭐 물론 제가 작업할 때 커피도 타다 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딸바보이 나빠셨지만 그 본인의 원하지 않는 건 굉장히 까다로웠다.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시행하셔야 됩니다. 복지용구 구매 알선 하면 안 돼요. 정보 제공만 합니다. 뭐 팜플렛만 주거나 이런 식으로요.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알선해도 안 되고 유도해도 안 된다. 앞집에서 나 등급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 가서 신청해보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되죠.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딱 집에 가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암울하고 침침하고. 응? 그 노인이 맨날 긴 바지 긴 팔에 목에 막 스카프 두르고 있는데 목욕시켜준 다음에 막 싫다고 그래. 이렇게 힐끗힐끗 보니까 멍이 막 여기 들어있어. 학대받을 수 있겠죠? 아들만 오면 덜덜덜 떨어. 이게 참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대를 제일 많이 한 1순위가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좀 더 지켜보거나 확실해지면 신고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 대상자에겐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 있습니다. 신고 빨리 해줘야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다 안 하다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서비스의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정말 어떤 일이든지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이것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원칙과 절차를 만약에 어긋나요. 의료행위를 했어요. 이 대상자 잘못될 수 있겠죠? 그 법적 소송 갑니다. 좋을 때는 다 좋지만요. 좋지 않을 때는 깐깐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절대 내 업무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오버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하니만 못해요.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추상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뭐 소변 30cc 뭐 샀다, 아니 뭐 쌌다, 물 뭐 몇 미리 먹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기본 원칙은 서비스 제공 전에 뭘 파악해야 돼요? 대상자가 원하는 걸 파악해야 돼요. 대상자의 습관, 성격, 선호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역국에 들기름 넣어요 말아요? 이 시금치, 이거 나물 기름 넣어서 볶아도 돼요? 안 해요?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싱싱이가 우네요. 편마비 환자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으로 계속 쓰게 해야 남아있는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기타 치던 사람 계속 기타 해야 되고 노래 하던 사람 노래 계속 하셔야지. 멈추게 되면 어느 순간 그건 못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돈을 지금 뭐 벌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괜찮다 해도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책을 보던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하시던 잔존 능력, 우리 뇌 활용하는 것도 잔존 능력이거든요. 나중에는 글씨 쓰는 것도 어렵고 정말 요양보호사 공부도 지금 어렵다는 분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가 뇌가 다르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날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포기하기에는 90세, 100세까지 살기에 몇십 년 동안 우리 멍 때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 가족들까지 어떻게 다 케어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요, 노부부야. 그런데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 분만 대상자야. 그런 경우는 밥도 같이 차려 드린다고 해요.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대상자 할머니만 해줍니까? 할아버지는 저기서 손가락 빨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다. 근데 원칙은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 그 동기 중에서도 어머니를 모시는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머니만 케어해 주시고 그 아드님은 반찬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제 와상 환자이기 때문에 반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은 좀 안쓰러서 반찬 몇 개 해주겠구만은 정말 이 원칙을 잘 지키시는 분이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또 의료행위는 하지 않지만요. 일단 이 환자들 보세요. 파킨슨 손 돌돌돌 떨으면 알약 입에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치매 환자가 본인이 약 먹는 거 기억하겠습니까? 약 먹이는 거, 경구약, 입으로 먹는 약, 외용약, 뭐 연고 바른다든지 뭐 빨간약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주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흡인, 뭐 목에서 가래 빼는 거 호스로, 비위관 삽입, 비위관 이거 콧주주 삽입하는 거 이거 힘들어요. 관장, 도뇨, 욕창 관리, 심지어 귀도 못 팝니다. 이게 다 의료행위예요. 귀 잘못 파면 귀에 염증 생겨요. 괜히 귀 잘못 건드려서 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도 겉에만 닦아주는 정도는 괜찮아요. 머리 감겼는데 물 있어서 살짝 닦아주는 건 괜찮지만 절대 귀 속을 파면 안 돼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합니다. 오늘 제가 좀 잔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썰이 길었네요. 28번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이 문제는 정말 맨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저 같은 경우도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계속 마우스를 만지고 있잖아요. 이런 화면 타이핑 치랴, 편집하랴, 녹음하랴 정말 오른쪽 손가락이 굉장히 쑤시고 아프고요. 이게 목까지 타고 올라가서 항상 어깨랑 다 아파요. 이게 바로 직업병인데요. 요양보호사는 일단 가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사 활동도 해야 되죠. 뭐 부축도 해야 되죠. 얼마나 근 골격계 질환이 많습니까? 일 안 해도 삭신 쑤셔 죽겠는데 우리 그렇게 힘쓰고 노가다 뛰면은 얼마나 쑤시겠어요. 그래서 근 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라. 그래서 이 문제가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상, 하, 좌, 우로 돌려라. 이거 32회에 나왔다 소리고요. 5에서 10회를 반복하고 5에서 10초 쉰다. 10에서 15초 동안 유지해라. 이거 맨날 숫자 5에서 10이냐 10에서 15냐 말하잖아요. 유지는 길다. 10에서 15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또 34회에 나왔다니까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강도로 해라.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좋지 않다. 물건 들어 올릴 때 어떻게 올립니까? 무릎을 굽혀요? 허리를 굽혀요?
미스코리아 자세.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무릎은 굽히고요. 허리를 쭉 편 미스코리아 자세입니다. 무게 중심은 낮춰요. 지지면을 넓히려면 뭐 앞발, 뒷발로 벌리던지 양 옆으로 벌려주겠죠. 물건 들어 올릴 때 신체 선열, 우리가 힘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안 다치니까. 요양보호사가 임신했어요. 굉장히 젊은 요양보호사인가 봐요. 뭐 피해야 됩니까? 수두 환자, 풍진 환자 피해야 됩니까? 왜? 아기가 기형아 생기니까요. 뭐 혈액 환자까지는 보호구 착용하고 다 돌봤는데 수두는 안 된다. 보호자에게 폭언이나 신체 폭력의 위협을 받아서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다. 그런데 센터장이 날 불러. 그래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중에서 이거는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안전보건법이고요. 사고 터졌어. 그러면은 산업재해보상법이겠죠. 예방하는 것은 안전하게 위해서 예방한다. 안전자만 기억하세요. 29번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5가지는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옴, 머린니입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일을 하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직업성 감염 질환이에요.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해요.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감염 검사를 받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2주 후 또는 한 달 이후에 받아요. 그동안은 잠복기라서 뭐 오늘 접촉했어, 오늘 간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 보기가 말이 달라져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대상자 돌봅니다. 그만두지 않아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나 장갑 낍니다. 결핵은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요. 대상자 물건은 한 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마음은 찝찝하지만요. 괜찮다고 합니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햇빛에 직사광선을 쪼이면 몇 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수분 내에 죽는다. 침구는 그래서 일광 소독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와 접촉 금지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접촉하고 싶지 않죠. 마음은 그런데 보호구 착용하고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 금지한다 하면 틀린 보기고요.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결핵은요. 보통 약이 한 주먹입니다. 눈 뜨자마자 빈속에 약 한 주먹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씩 먹어야 됩니다. 내성이 생길 것 같아서 모든 결핵 경우에 약에 대해서 다 먹어요. 그래서 결핵 걸리면 정말 고생하고요. 나중에는 간이 또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도미노로 다 망가져요. 결핵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결핵약을 처방도 받을 수도 없지만 즉시 복용한다? 너무 오바스럽죠? 즉시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마음은 중단하고 싶지만요. 그러면 그 대상자 어떻게 합니까? 보호구를 착용해야겠죠. 철저하게 마스크, 장갑, 뭐 가운까지 입고 대상자를 돌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도 병원 가면은 그 의료진들 다 마스크, 장갑, 뭐 가운 입고 환자들 돌보잖아요. 무서워서 다 중단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죠.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옴입니다. 옴. 결핵의 증상은 어때요? 기침이 나옵니다. 오후에는 열이 나고요. 밤에는 식은땀이 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섞어 나오잖아요. 오후에는 열 나고 밤에는 식은땀이 난다. 결핵은 체중이 감소합니다. 여러분, 기침을 2주 내내 해보세요. 콜록콜록콜록 엄청나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모성 질환이라서 체중이 쭉쭉 빠진다. 왜? 이상의 날개 기억하시죠? 그 이상이 예전에 폐결핵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사진 보신 분들 아시죠? 잘생겼는데 정말 삐쩍 말랐잖아요. 결핵은 체중이 감소한다.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 전에 하겠죠? 10월, 11월, 12월 사이에 합니다. 독감이 걸리면 일주일은 쉬어야 돼요. 그래야 대상자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음식 잘못 먹었어요. 오염된 음식 먹었어요. 그랬을 때 감염이 되고요. 한 2, 3일은 업무를 하면 안 돼요. 그 감염된 손으로 요리하면 그 요리 먹은 사람도 걸릴 수 있다. 또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 감염 대상자를 피한다. 수두는 아기가 기형아로 변줄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합니다. 머리니는요, 한 55도 이상 약간 뜨끈뜨끈하게 세탁하면은 죽습니다. 옴 하면 중요한 거 뭐였어요? 동시에 치료한다였어요. 여러분, 많은 양을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글씨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화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눈 안 보이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귀로 편하게 들으세요. 화면은 그냥 넣어드린 거니까요. 30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지방 흡수력이 감소한다. 이 문제 34에 나왔었습니다. 노화가 되면은 소화가 안 돼요.
지방이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췌장에서 리파제라는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65세 이상 매년 뭐 맞아요? 독감주사. 독감주사가 인플루엔자입니다. 33회에 나왔죠? 노화기계 소화기관 변화로 옳은 것은 해서 1, 2, 3, 4, 5, 6 이 중에서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야 문제가 조금만 변형돼도 다 맞출 수 있다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정리한 영상을 보고 도대체 답이 뭐예요? 이러신 분 있어요. 그 정도로 이해력이 없으시면 정말 시험 보기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타액과 위액의 분비 감소. 타액은 침이고요. 위액은 위산이에요. 다 감소되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 감소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리파제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잘 안 나와서 흡수력이 떨어진다. 당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당내성, 그 당분을 분해하는 성질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줄어드니까 당뇨병에 걸린다. 직장벽의 탄력성. 뭔들 다 뭐 감소하겠죠. 고무줄이 처음에는 탱탱하다가 나중에 다 그냥 늘어나잖아요. 항문 관략근도 긴장도가 감소된다. 그래서 똥이 샌다. 변실금이 발생한다. 단짜는 잘 못 느껴. 그래서 음식이 달고 짜진다. 그리고 오히려 늙었는데 유일하게 더 높아지는 것은 쓴신, 쓴맛과 신맛을 너무 잘 느껴 예민해져.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혀가 쓰냐, 왜 이렇게 음식이 시냐 이렇게 짰었죠. 간 기능 저하로 약물 대사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간에서 약물을 해독합니다. 해독 능력은 간인데요. 모든 이 장기가 이제 기능이 저하되니까 해독도 잘 안 된다. 또 설사야 탈수가 예상된다면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해요. 수분을 먹입니다. 또 변비야 그러면은 물 많이 먹이고 식이섬유소 많이 먹이겠죠.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는 환자는 변비가 발생합니다. 이건 제가 봤어요.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니까 정말 변비가 심하게 오는 걸 봤습니다. 31번 천식 대상자의 호흡 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천식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식하면은요 뜨거운 물로 침구리를 세탁해야 된다. 왜? 먼지나 찐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또 호흡 기계의 변화는 섬모 운동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섬모 운동이 감소돼서 필터링이 잘 안 되니까 호흡기가 좋지는 않다.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이러면 천식이에요. 알레르기 증상 꽃놀이 갔어 갑자기 알레르기 기침해 그러면은 꽃을 피해 가야 된다. 고양이 털 냄새 맡고 막 기침해 그러면은 고양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회피요법을 해야 된다. 기관지가 확 좁아집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면 기침이 나고 이것이 천식이고요. 기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해주는 그 약을 흡입하잖아요. 천식 환자들. 그리고 만약에 운동하기 전에 기관지를 이제 열어주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운동한다. 그것도 천식입니다. 폐 가스 교환이 감소한다.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된다. 이건 뭐죠? 천식 비슷하잖아요. 폐렴이에요. 폐렴. 폐에 염증이 생긴 게 폐렴이다.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32번 처방된 고혈압 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고혈압 할 때 고혈압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고혈압 환자 너무 많잖아요. 중요한 거 혈압이 조절돼도 계속 복용한다. 여러분 만약에요, 뭐 100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 하면은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되는 건 뭔가요? 아, 혈압약은 계속 먹어야 돼. 그리고 저염, 저지방을 먹어야 돼.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아, 자몽 주스랑 먹으면 안 되지? 인삼이랑 먹으면 혈압이 더 올라가니까 인삼도 피해야 돼. 요 정도가 머리에 팍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기 5개를 다 보고 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보고 나서 요양보호사 시험이 왜 쉽냐면요. 의도하는 바가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만 변형되지 요구하는 답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흡연,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다. 밥 먹고 커피 마시면 아우 야 너 그 골다공증 걸려 이러잖아요. 그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운동을 할까요? 이 체중을 부하시켜서 이 듬성듬성한 뼈를 조금 단단하게 채워주는 그런 걷는 거, 가벼운 조깅, 산보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중을 부하면 안 좋은 그 질환은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그래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또 천골 부위, 천골이 어디예요? 엉덩이, 이쪽 엉덩이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서 도넛백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도넛백에는 치질 환자만 씁니다. 왜?
이게 베개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여기가 더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압력 때문에. 노화에 따른 미각 변화, 미레수가 감소해요. 혓바닥에 오돌도돌하게 이게 있는 거, 이 미레수가 맛을 느끼잖아요. 이게 감소합니다. 혀의 유두돌기가 감소하고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이 감소한다. 원래 우리 뜨거운 국 같은 거 먹으면은 그 순간은 뜨거워도 뭐 조금 지나면은 바로 다 낫잖아요. 나이 먹으면 이것도 오래 걸린다. 구강이 건조하다. 구강만 건조합니까? 피부도 건조하고요. 백내장 수술하고 눈도 맨날 건조해가지고 인공 눈물 넣잖아요. 맛은 단짠이 둔화돼서 아이고 음식 너무 달고 짜게 만들고 쓴시는 증가해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쉬냐 이런다고 했어요. 인생의 쓴맛이 증가한다. 쓴시는 증가한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는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그럼 심장이 근육이 두꺼우면 오히려 더 뭔가 이게 둔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자고요.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는 건조하고 손발톱은 오히려 두꺼워지고 굳은 살 배기고 탄력 떨어지고 멜라닌 세포는 머리를 까맣게 해주는 건데 감소하니까 흰머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피하 지방이 감소해요. 노인이 피부가 얇고 쪼글쪼글한 것은 피하 지방이 없기 때문이고요. 입가나 이 뺨 쪽에는 또 별로 좋지 않게 털이 생깁니다. 안 좋은 건 증가하더라. 33번 요실금 증상,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배에 살쪄가지고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뱃살 빼야겠죠? 비만 관리한다, 체중 조절한다. 이게 지금 32에 35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코코가 고양이 스크러처를 막 긁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들 잡소리가 나지만 저는 지금 영상을 끝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노인은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감소해서 요실금이 온다. 그러면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 해야겠죠? 물은 오히려 충분하게 섭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하고요. 채소도 잘 먹고 물도 잘 먹어서 변비 예방하고 변비를 예방해야 요실금이 안 오는 거예요. 뱃살 찌고 변비 있고 체중 많이 나가면 요실금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합니다. 비만은 복부내의 압력을 가중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증가시키니까 체중 조절해라. 복압성 하면은 체중 조절이에요. 34번 녹내장과 백내장 퐁당퐁당 맨날 나옵니다. 35회에 백내장 나왔어요. 36회 녹내장 나올 수 있겠죠? 백내장 하면은 수정체가 혼탁하다. 한마디로 눈이 뿌옇다 하면 백내장이고요. 아우 아프다 하면은 녹내장이에요. 안압이 상승하고 안구가 통증이 있다 하면은 녹내장입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요. 뿌옇긴 뿌얀데 각막이 뿌예 그러면 녹각. 이건 녹내장이에요. 36회는 녹내장이 나올 수 있겠죠? 아프고 안압 상승하고 각막 하면은 녹내장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아까 수영한다고 했고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더 아프고 쓸수록 더 아파요. 그래서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 좋다.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에요. 퇴행성 관절염도 걷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영이 더 좋다 이거예요. 뭐 극단적인 건 아닙니다. 35번 뇌졸중, 대상자의 발음이 정확한지, 입 좌우 대칭 맞는지, 걸었을 때 일자로 걸을 수 있는지,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쓰러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뇌졸중이고요. 뇌졸중의 증상은 일단 언어장애가 제일 심해요. 또 소뇌가 다쳤어 하면은 균형감을 상실한다, 운동 실조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고혈압 중요한 거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혈압 조절이 안 돼. 그러면 계속 약만 먹습니까? 식이요법만 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와 상의를 해서 이 약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약발 안 받아요.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죠? 알코올 먹으면은 혈압약의 효과를 낮춰요. 혈압약 맨날 먹어도 맨날 술 먹으면은 혈압이 안 떨어집니다. 금주하세요. 또 찐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은데 이거 몸에 있는 염분을 빼줘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칼륨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뭐 바나나, 시금치, 찐 고구마가 좋습니다. 하지만 찐 고구마는 당뇨에는 좋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당뇨나 또 혈압이 있으면 혈압에는 찐 고구마가 좋다 하고 당뇨 환자가 계속 고구마 먹으면 안 되겠죠? 고혈압은 자몽 주스 복용하면 부작용이 옵니다. 왜요? 자몽 주스를 먹으면 그 약발이 너무 잘 듣는데요. 그럼 혈압이 너무 떨어지겠죠?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 사실 근데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중에 이거 모르는 분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간호조무사나 이 요양보호사 상식 없을 때요. 저희 이제
엄마 아빠가 고혈압 약을 다 드셨었는데 아빠는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셨어요. 그래서 혈압 재고선 떨어진 날은 오늘은 안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뭘 몰랐습니다. 그래 오늘은 먹지 마 이랬었는데 큰일 납니다. 뇌졸중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먹기 전에 뭔가 조절을 해서 안 먹어야지, 약을 먹기 시작하면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는 게 고혈압 약입니다. 반면에 당뇨약은요, 혈당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고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고혈압과 당뇨의 차이예요, 여러분.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돼요. 아침에 거의 눈 뜨면 드시잖아요. 꼭 드셔야 됩니다. 제가 다니던 간호학원의 그 선생님 친구분도 그 어머니인가? 3일 동안 고혈압약 끊고 갑자기 뇌출혈인가 뇌졸중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고혈압약은 끊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국가고시 나오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우리가 이거 얘기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 얘기겠죠? 철분제는 뭐랑 먹어야 흡수가 돼요? 철분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비타민C, 오렌지 주스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빠르다.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라. 칼슘, 비타민 D는 또 연결될 수 있는 거? 골다공증에 좋겠죠. 당뇨병 중요합니다. 요즘에 당뇨병 환자가 많아요. 너무 부자병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과하게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물이 계속 먹히고 오줌을 너무 많이 싼다면 당뇨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식사를요,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복합 당질이다. 단순 당질은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좋지 않다. 당뇨병 환자는 식이요법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잡곡밥, 생과일, 생채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언제 하냐? 공복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30분 또는 1시간 뒤에 그때 혈당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운동을 30분 이상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한마디로 당뇨병은요, 혈관 질환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서 순환이 안 돼요. 발기가 부전되겠죠. 발기도 결국은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기 부전에 부작용이 있다.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끝까지 피가 잘 안 통하니까 괴사돼서 발 자르는 당뇨발 정말 있잖아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서 그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된다. 당뇨는요, 저혈당이 굉장히 또 위험해요. 저혈당 오면 쇼크가 옵니다. 그랬을 땐 빨리 당을 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갑자기 저혈당 왔어. 그러면 오렌지 주스 먹여야겠죠. 근데 의식이 없어. 의식 없는 사람의 입에는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요. 119 빨리 불러야 되겠죠. 당뇨병 대상자 운동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 가족도 돕고 대상자도 돕고 하는 거예요. 식후에 30분이나 1시간 뒤에 운동시키고 단 무리한 운동은 삼가합니다. 막 등산 3시간씩 시켜 저혈당 올 수 있잖아요. 공복 시 운동은 저혈당에 대비한다. 고혈당에 대비할까요? 저혈당에 대비할까요? 혈당 뚝뚝 떨어져요. 공복에 운동하면 이때 대비해야겠죠. 초콜릿을 빨아먹던 사탕을 먹으면서 하던요.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이야. 무작위로 이렇게 피 검사해서 200이 넘으면요, 이거는 당뇨로 봅니다. 근데 300이야, 높은 거죠? 혈당을 조절한 다음에 운동해야지, 이게 혈당을 무조건 운동으로 뺄 수는 없어요. 운동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질환이 있으면, 어떤 병이 있으면, 운동보다는 다른 걸로 먼저 조절을 하고 운동은 보조적인 겁니다. 36번, 선망, 진압력 장애, 수면 장애. 정말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요. 급성질환 하면은 선망이에요. 급하게 발생했다, 선망이에요. 갑자기 진행됐다, 선망이에요. 선망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수면도 잘 못 자고 밤에 벌떡벌떡 깨고요. 의식 변화도 있고 집중력 떨어지고 안 좋습니다. 진압력 장애. 진압력 장애 여러분 제대로 파악 못 하시는 분 많잖아요. 진압력 장애가 뭐예요? 현실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지, 지금 몇 월인지, 며칠인지, 몇 요일인지, 장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자주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요,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오늘 7월 말일이니까 날씨가 엄청 덥죠? 그냥 계속 그런 현실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일관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기본 정보를 자주자주 반복시켜준다.
대상자의 이름 부르면서 본인 이름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수면장애. 수면장애의 직방적인 약효는 뭐예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세요. 저녁에 졸려서 잡니다. 근데 낮잠 자보세요. 밤에 안 자죠? 취침 전에 막 집중하는 일 했어요. 잠 자겠습니까? 카페인 음료 막 콜라 사이다 엄청 먹었어요. 잠 안 오죠?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 흡연입니다. 흡연. 37번 노인의 운동.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 두려우니까 그래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다칠까봐 두려워서 운동을 기피합니다. 욕창을 예방하려면 도넛백에 안 하죠. 혈액순환 더 안 되니까요. 안전한 운동 방법은 뭐예요? 복용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한다 이거예요. 당뇨일 때 무리한 운동 안 했잖아요. 운동 방법은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하고요. 서서히 시간을 두고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올리지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욕창 예방법, 침대 시트를 팽팽하게 펴줘야 돼요. 그래야 압력에 의한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다. 노인이 운동을 꺼리는 신체적 변화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도 있습니다.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는 욕창이 잘 생길 만한 사람은 뭐예요? 삐쩍 마른 사람입니다.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육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욕창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장기간 누워있는 마상 환자, 그리고 뇌척수 신경장애로, 그러니까 체위 변경 잘 못하는 사람, 또 요실금, 변실금 매일 이제 흘리는 사람들, 습하잖아요. 곰팡이 끼겠죠. 피부가 손상되겠죠. 미생물 번식하겠죠. 잘못 잡아 끌어가지고 피부가 쓸렸어요. 그럼 피부 벗겨지면은 피부 질환이 곧 욕창으로 번진다. 욕창 초기 대상자 피부가 뻘겋뻘겋 홍반이 있다. 그러면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톡톡톡톡 두들겨 줍니다. 애들 기저귀 두들기는 것처럼. 욕창 초기 대상자가 피부에 홍반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대상자 돌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줍니다. 뜨거운 물수건 아니에요.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립니다. 햇볕 쬐면 좋겠죠. 30분 정도.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킵니다. 파스는 절대 붙이지 않고요. 체위 변경 2시간마다 합니다. 침대 시트 주름 팽팽하게 펴줍니다. 다음은 욕창이 몇 단계냐 이 문제도 나옵니다. 1단계 홍반, 불구스름, 2단계는 물집이나 수포. 수포 하면은 2단계예요. 괴사가 시작됐어, 썩기 시작했어, 어떡해. 3단계고요. 그냥 깊게 썩었어. 뼈와 근육까지 그냥 더 썩었어. 4단계입니다. 39번 대상자의 영양 관리 시 과일류는 하루에 한두 번 간식으로 섭취한다. 약물 복용법, 복용량이 있을 때 건강식품, 의사 상의한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됐다. 식사 구성원을 이용한 식사 계획의 원칙, 요것도 나옵니다. 이거 너무 여러분 이런 것까지 외우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외우려면 힘드는데요. 저는 이거를 제 식단에 적용을 했어요. 공유는 매일 2에서 4회를 섭취. 밥을 2번 먹고 빵을 1번 먹어. 또는 밥을 2번 먹고 비빔국수 만들어 먹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공급에는 탄수화물이 짱이다. 단백질 너무 중요하죠? 매일 3, 4회래요. 몇 끼의 단백질을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단백질 많이 안 먹었거든요. 이거 보고 충격받아서 단백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달걀이라도 먹으려고 하고 생선도 요즘에 쿠팡 그 새벽 배송에 고등어 다 구워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냥 그거 먹고 고기도 제육볶음 이런 거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근육이 단백질이잖아요. 또 면역력을 증진하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건성건성 외우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그냥 내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채소류 몇 끼니 2가지 이상. 저 이거 보고 또 충격받았잖아요. 채소류를 몇 끼니 2가지 이상이야? 그럼 나 시금치 나물에다가 풋고추도 먹어야 돼? 그러면은 하루에 6번은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귀찮지만 어쩔 수가 없다. 또 과일류. 과일은 하루에 그냥 하나만 먹으면 된대요. 우유나 유제품, 두유를 먹을 수도 있고 불가리스 먹을 수도 있겠죠. 그냥 우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칼슘. 매일 1-2잔, 하루에 1잔 이상, 1잔에서 2잔까지는 먹어라. 그렇게 기억을 하니까 전 요즘에 불가리스 하나 먹고요. 또 배지밀 B 하나 먹습니다. 과일도 하루에 하나 이상은 먹고 채소류를 몇 끼니 2가지 이상은 사실 못 먹어요. 단백질도 사실 매번 먹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반숙이 이런 거 사가지고 계란 먹고 있고요. 공유는 2에서 4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단은 어떠신가요? 이거 보고 이 정도는 해야 올바른 식사가 된다. 여러분 생활의 변화가 되는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알고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대상자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달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이 자격증을 따는 보람이 있다. 대장암은 가공 정제된 저잔여식의 섭취가 요인이 되며 섬유소가 많은 잔여식을 먹어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문장이 길면요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대장암은 결국 뭘 먹는 거야? 잔여식이야? 저잔여식이야? 잔여식이를 먹는 거예요. 잔여식이가 뭐야? 뭔가 잔반이 남는 느낌이잖아요. 섬유소가 많은 게 잔여식이야.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 먹으면 잔여식이 섬유소가 있다. 대상자의 수면을 돕기 위해서 낮잠을 피하고 저녁에 가식하지 않아라. 노화의 수면의 특성은 수면의 질이 낮아요. 자주 깹니다. 푹 못 자요. 숙면을 돕는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카페인 자제시킨다. 낮잠 안 잔다. 이런 거였어요. 우울증, 햇볕 받으라고 하잖아요.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우울증이 줄어듭니다. 저도 요즘에 뭔가 마음이 우울하기도 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너무 더워서 집에만 있으면서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햇빛 받으면서 나갈 수가 있나요? 더워서? 그래서 밤에 이제 나가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밤에 나가는 것도 엄청 덥더라고요. 수분 제한 질환 5가지. 간, 심, 신, 갑부. 여러분 이것을 안 외우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지 마세요.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심장이에요. 심장. 신, 신부정. 이거는 신장이에요. 콩팥. 갑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 부신 기능 저하증. 둘 다 저하증입니다. 수분을 못 먹는 질환이에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물도 제대로 못 먹어. 그게 바로 간, 심, 신, 갑부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떤 병일까요? 심장의 수축력 저하. 딱 나와야 됩니다. 수축력 저하. 심장이 쭉 짜주지를 못해. 그러면 전신에 피가 잘 안 돌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심부전이에요. 41번.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1시간씩 막 이렇게 떠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득음을 할 경지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정말 야박합니다. 눌러주세요.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의 주기 중요하죠. 이 중에서 하나가 꼭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35회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접종 뭐냐? 파디. 우리 파디 하자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또 매년 맞는 거 독감이죠? 독감이 인플루엔자입니다.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요양원 가야 돼. 기본적으로 뭐는 맞아야 될까요? 폐렴 주사 맞고요. 대상포진 맞으세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독감은 거기 가서 맞든 맞고 가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은요.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면역력 저하가 되면 걸릴 위험이 높은데요. 옛날에 어렸을 때 수두 알으신 분 많죠? 저 수두 알았었습니다. 정말 고생했거든요. 4학년 땐가 알았었는데 수영장 갔다 와서 언니가 수두가 걸리더니 언니 앓고 제가 옮은 거예요. 정말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 대상포진도 걸린다고 해서 저 면역력 떨어지면 걱정이에요. 그래서 대상포진 사실 주사 맞는 것도 이게 여러분 쉽진 않아요. 대상포진 주사 맞고 대상포진 걸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면역력을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면역력과 아까 관련 있던 거 뭐였었죠? 단백질 있었어요. 단백질 많이 드셔야 돼요. 고기 좋아하시면 고기 많이 드시고 고기 안 좋아하시면 계란이라도 하루에 몇 끼니 3개는 사실 못 먹겠더라고요. 하루에 하나라도 꼭 드시고요. 42번 요양보호 기록 보고의 원칙. 정확히 기록해라. 서비스 중심으로 내가 한 대로 있는 그대로 간단 명료하게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기록을 해라. 그렇게 기록해야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돼서 내가 그만둬도 그 대상자가 연결된 서비스, 표준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보고에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가 있어요. 너무너무 급해. 지금 대상자가 뭔가 지금 막 이상해. 우리 윗대가리 센터장님에게 구두로 보고하겠죠. 전화해서 어머 센터장님 지금 저 어디 일하러 왔는데요. 규호번님이요 갑자기 막 이러면서 구두 보고 합니다. 서면 보고 이거는 그렇게 급하지 않을 때 정확하게 자료 보존하고 월별 정기 보고 할 때 쓰겠죠. 아니면 집에 가서 퇴근하고 쓰겠죠. 전산망 보고 전산망에 입력하는 거잖아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편리하다. 원례회의와 사례회의. 정말 개론의 필기에 있는 이론을 다 집어넣으려니까 와 정말 뺄 게 없었어요.
근데 정말 또 다 중요합니다. 기출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출이 뭡니까? 이미 나올 출, 이미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가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이미 나왔던 문제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출제위원도요. 저번 회차에 뭐가 나왔지? 그 저번 회차에 뭐가 나왔지? 그걸 보고 비교하면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보는 것이 정답이다. 원래회의는 요양보사들이 하는 회의다. 사례회의는 대상자들이 하는 회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원래회의는 요양보사 하는 회의. 대상자들이 하는 회의는 사례회의다.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회의니까 사례회의를 하면 대상자의 그 서비스의 질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하면 그렇겠구나 하지만 이걸 어떻게 다 달달달 암기를 합니까? 43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춥다고 하겠죠. 체온 떨어지니까 막 그 전기 장판 깔아주고 핫팩 대주고 이러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부분적인 보온은 안 되고요. 전체적인 보일러 온도 올리던지 담요를 덮어줍니다. 죽기 전에는 기저귀 대주고요. 죽고 나면은 패드를 대줬어요. 머리는 옆으로 돌려서 뭔가 기도도 유지해주고 배액도 흘려줬겠죠. 구강 간호. 입이 마릅니다. 입술을 글리세린 촉촉하게 적신 솜으로 닦아주거나 스프레이로 생수를 담아서 입안에 조금 뿌려줘요. 물도 잘 못 먹고 거의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면서 기력이 쇠해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진이 빠져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소변량이 감소하겠죠. 먹은 게 없는데 소변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35에 나왔었고요. 옆에 머물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대처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슴 아프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임종 대상자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배액이 되겠습니까? 이게 원활하게 몸이 안 돌아가니까요. 그랬을 때는 이게 뭔가 잘 나오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요. 44번 임종 사후 관리. 이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얼굴이 까매지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어깨랑 머리를 살짝 높여줍니다. 그래서 얼굴이 까매지는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해주고 조명은 좀 차분하게 조절합니다. 또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 2시간이나 4시간 지나면은 사후 강직이 시작이 되고요. 한 4일 96시간 되면은 이제 다 굳어 버리는데 그 전에 자세를 차렷자세,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겠죠. 눈이 만약에 안 감겼어. 그러면은 솜을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줍니다. 뭐 급하다고 하면 양손을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해주고요. 위치를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양보사 임의로 빼는 거 아닙니다. 대상자의 소유물은 목록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일단 만듭니다. 뭐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죠. 대상자 얼굴 시트, 드라마만 얼굴까지 덮어요. 실제로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드라마 작가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뭐 부착된 그런 기구들 튜브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빼지 않습니다. 간호사나 뭐 그 의료인들이 제거해 줘야 되겠으니까 의료인은 하지 않으니까요. 시트는 어깨까지 덮는다. 임종시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그동안 대상자들 뭐 시설이 있었으면 가족들이 잘 안 도왔으니까 마지막은 돕게 하고요.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귀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대주고요. 이제 죽고 나면은 뭐 이렇게 흐르니까 실금하고 변실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패드를 대줍니다. 45번 임종의 적응 단계 부분협 우수. 뭐 부분 타 우수 아니냐 하시는데 이게 타협이 협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부분협 우수로 갈게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처음에 만약에 임종 적응의 5단계 뭐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암 환자들도 많잖아요. 처음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암에 걸렸어? 응? 아니야. 나 다시 한번 다른 병원에서 검사 맡아볼 거야. 왜 하필 나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이러다가 저 그래도 결혼은 하고 죽게 해주세요. 이러던지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러던지 그러다가 이제 입을 다물죠. 안 되겠구나. 나 그냥 죽어야겠구나. 이 순서가 임종 적응의 5단계라는 거예요. 처음엔 부정하다가 화를 내다가 어떻게 안 될까? 협상하고 타협하다가 우울해지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임종 적응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문제 뭐 나옵니까? 왜 하필 나야? 이게 부정일까요? 분노일까요? 분노예요, 분노.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화내고 싶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분노예요.
그리고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는 나랑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협상하고 타협하는 거 35회에 나왔었고요. 말을 안 한다 하면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쳤어.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이에요. 46번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내가 살아생전에 생명을 연명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서식인데요. 19세 이상 성인이면 그냥 다 작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심폐소생술 안 하겠어요. 혈액투석 안 하고 그냥 죽을래요. 나 암 걸렸으면요 항암제 투여 안 할래요. 나 인공호흡기 줄 달고 식물인간으로 안 살래요. 이게 바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치료 효과도 없이 생명만 그냥 연장시키면서 사람 같지도 않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거거든요.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의향서를 작성, 등록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 그냥 작성만 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다. 맨날 이렇게 보기가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이면 이거 무서워서 누가 작성하겠습니까? 등록을 했어도 의료기관에 연동이 안 됩니다. 뭐 거의 뭐 무용지물 아닙니까 사실? 의사 2명이 판단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확인하면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내가 뭐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고통 없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영양분 공급, 최소한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또 산소의 단순 공급 등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47번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 사교 오락 활동이냐, 가족 중심 활동이냐, 운동 활동이냐, 자기 개발이냐. 우리 대상자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영화 보러 갔어요. 이거 뭐예요?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대상자가 텃밭에다가 고추 심고 깻잎 키워요. 이건 뭐예요? 소일 활동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TV 보고 신문 봐요. 이거 뭐예요? 소일 활동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아니 천재여도 이거 뭐 이런 거 외우면 뭐 합니까? 하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귀여워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요. 또 혹시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또 합니다. 회사오라고 해서 목이 이제 갔어요.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음악 전시 사교 오락 활동이라는 소리예요. 음악 전시 영화 연극은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이것만 알면 거의 끝나요. 그리고 엄마가 텃밭 가꿔요. 고추, 식물, 깻잎, 식물 가꾸는 거죠? 아빠는 TV 보고 신문 봅니다. 아이는 종이 접고 퍼즐 놀이 해요. 이게 바로 소일 활동이에요. 소일거리 한다. 나머지 모르겠는 거 자기 개발이고요. 산책 체조는 운동이죠. 또 가족과의 대화, 가족 중심. 나들이가 운동이 아니고 가족 중심 활동이네요. 소풍도 가족 중심의 활동이었다. 모르겠는 건 다 자기 개발이다. 회사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교 오락 활동이. 영화 연극은 사교 오락 활동이다.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요. 대상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영화를 보러 갔다.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은 영화 봤으니까 사교 오락 활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48번, 50번이 끝이에요, 여러분.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이거는 실기 문제인데 치매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개 넣었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 초기는요, 대화 주제가 자주 바뀝니다. 갑자기 집에 간다 했다가 우리 콩고르기 할까요? 좋아하는 노래 할까요? 그러면 또 금방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뭐 나 왜 밥 안 줘? 이랬다가 하여간 뭐 계속 이랬다 저랬다가 주제가 자꾸 바뀌는 것은 초기이다. 초기. 대상자가 이런 무슨 이름을 잘 기억 못하니까 대답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응답할 충분한 시간을 줘라 이 얘기고요. 중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표를 부착해줘야 돼요. 명칭 실어증. 이제는 거의 중기 정도 되면은 정말 말을 잘 못해요. 생각나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요. 말이 기억 안 나니까 자꾸 대화가 끊깁니다. 그럴 때는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고 이름표, TV, 뭐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 소파 이런 거 적어놔야 그나마 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름표를 붙여야 된다. 중기다. 주제가 자주 바뀐다. 초기다. 말기는 그나마 그것도 할 말이 없어요. 아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라 말하고요. 식사하실래요? 그러면 식사하실래요?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미러링이라고 하죠. 앵무새처럼 그냥 그대로 따라합니다. 할 줄 아는 게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마주보면 이야기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한다. 규호보님 오늘 점심은 비빔국수 먹을까요? 칼국수 먹을까요?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들어요. 근데 내가 말할 수 없어서 대꾸하지 못할 뿐입니다. 49번 치매 파괴적 행동 시 돕는 법.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분노로 시작했다가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지쳐가지고 파괴적 행동을 중지한다.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이내에 사라진다. 치매 중기에 그 난폭한 파괴적 행동이 가장 심하죠. 대상자에게 아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하지 않아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났다. 정답 뭘까요?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되겠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도 잘 헷갈리는데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난폭한 행동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잠시 쉬었다가 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보기 중에서 조용히 다른 곳에 데려가서 달랜다 이런 보기도 있는데 그럴싸하긴 한데 이거보다는 잠시 쉬었다가 한다. 이게 더 정답에 근접하겠어요.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안정시킨다. 쉬었다가 한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50번 치매 반복 행동 시 대처법. 똑같은 질문 계속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나는 단어도 없고 그냥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게 자기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독거리면서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한테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근데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해? 왜 전화 안 했어?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은 뭡니까?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랑해 이러면 안심하겠죠. 그런데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화내고 이러면은 더 안심 못하고 더 불안감이 증폭된다. 그렇게 기억하자고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주의를 환기한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필기 요점 총정리 영상 끝났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르겠는 것은 무한 반복하는 게 답이에요. 필기의 중요한 부분은 이 영상 하나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영상만 제대로 숙지하신다면 필기 문제는 가뿐하게 합격점 이상은 무조건 넘으실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귀요보와 함께 합격 가자!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